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부자처럼 보일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살 것인가? 이 책은 지금까지의 부자 되기 책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약, 금융상품, 부동산 등 수십 년을 노력해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는 재테크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방법으로는 4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다 휠체어 탈 때쯤에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돈 나무를 심고 단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치밀하고 잘 다져진 방법을 제시한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이틀을 쉴 뿐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지은이는 MJ 드마코님이고 옮긴이는 신소영님, 펴낸 곳은 토트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그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2부에서는 부의 추월차선을 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MJ 드마코. 투자자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25개국어가 넘는 언어로 출간된 글로벌 베스트셀러 부의 추월차선과 언스크립티드의 저자이다. 반쯤 은퇴한 기업가로서 자신이 창설한 추월차선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프롤로그.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도 대변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곧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삶의 여정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일이다. 추월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에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본문.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 당신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불변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돈이 굴러들어오게 해줄
수많은 전략, 이론, 직업, 계획을 두루 쫓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외화에 투자하라. 야구선수로 성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난 뭘 하면 되지라고 소리친다. 이제 그만 멈춰라.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다양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격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멈추라는 말이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전통적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버려라. 사람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둬라.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하지마 조언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당신이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300여 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지혜는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 당신의 현실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월차선 방식은 당신이 이제껏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할 것이므로 어쩌면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재무설계사의 주장에 반박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므로 당신의 평범한 마인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추월차선 전략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현실만 영향을 받을 뿐이다.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만 수천 달러를 번다. 하루 일과가 어떠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나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꿈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꿈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홈쇼핑 광고 멘트같이 들릴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차라리 나를 서행차선의 반스승 정도로 생각하라. 추월차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졸업도 없는 학교를 평생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년 넘게 배운 나도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걸 인정한다. 성공에 아웃소싱은 없다. 나는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를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공식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하라, 또는 인내하라,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다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가르침만을 발견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공식은 불확실하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냐 마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추월차선이 쉬운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기 같은 방법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 주는 것뿐이다. 1장.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1.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당신이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을 선택했다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 전략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나이가 됐을 때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으리으리한 해변 저택에 살며 50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정말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뜰히 모은 쿠폰 덕분에? 물론 그렇지 않다. 열심히 쿠폰을 모으거나 동전 한 입까지라도 알뜰하게 아껴서 30대의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라.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젊은 나이에도 은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60대에서 70대에 은퇴한다. 그 나이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고
거의 파산 지경인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의지해야만 한다. 돈을 많이 모아두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벌기만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천천히 부자 되기에 일생을 소진시켜버리기 때문은 아닐까? 그 방법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말이다. 어쩌면 50년간 일에 매달리고 구두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휠체어와 약 봉투 곁에서 돈 많은 은퇴자로 늙어가는 당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만약 50년이나 걸리는 여행이라면 떠날 가치가 있겠는가? 부를 향한 여행이 50년짜리라면 끌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인생의 황혼기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며 머리숱까지 무성한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맹신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방법이나 경제학의 구루라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중간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켜 실패하게 하는 게임이다.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당신이 젊고 지각 있고 생기 넘칠 때다. 2.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꿈을 짓밟는다. 10대 시절 나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부 플러스 젊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다. 진학하고 취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꿈과 저택과 외제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10대라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특히 내가 꿈꾼 것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였다. 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들어올리는 것뿐이었다. 또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주는 기쁨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사진을 내 방 벽에 붙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잡지에 나올 때마다 침을 흘리며 감상하곤 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정교하고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빠른 그 차는 우주선을 본뜬 문을 닫고 있었으며 불경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일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다가가자 차 주인은 두려움을 감추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우와! 차 문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열렸다. 나는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차쯤은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나는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길 바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업이 뭔지 여쭤도 될까요?
내가 10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빗나간 대답이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려던 질문을 잊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은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인기와 재능은 필요 없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추월차선과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군것질은 그날로 끊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했지만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추월차선을 찾기 위한 여정.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중산층 옆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2. 비교적 젊거나 35세 이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나는 일생에 40년 정도를 일하고 아껴 쓰는데 바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털털이었다. 애초에 금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4.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었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 쇼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부동산 큰 손까지 다양했다. 광고도 부동산 거물의 호언장담도 그럴듯했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우울증. 졸업 후 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비타민, 보석, 경영 잡지를 보고 구입한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장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등등 매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돈을 벌기 위해 구시대적인 잡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 갔다. 깨달음의 순간.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에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 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변화를 결심하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옮겨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를 찾았다. 캔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자기네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웹 디자인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400의 사례금도 고맙게 받았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거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600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다. 다음 달 월세도 번 것이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고 나니 $50,000짜리 복권에 당첨된 듯 했다. 피닉스에서 보낸 몇 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깜짝 놀라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받은 메일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친구는 이 이메일을 다 돈으로 좀 바꿔봐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갉아먹으리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리리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달러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달러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달러, 그 다음 달에는 1832달러, 그리고 2314달러, 3733달러.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의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가 되는 신기루에 속다. 2000년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정보기술업체 몇 군데에서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왔다. 그 해는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술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닷컴 사업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나도 회사를 팔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그렇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라는 전화를 총 3번 받았다. 한 번은 25만 달러, 한 번은 55만 달러,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제시해왔다. 나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니, 거의 그럴 뻔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120만 달러가 큰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톡옵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잘못 투자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보레 콜벳을 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즈음 내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가 채 안 되었다.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그 여파 때문에 적어도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 돈이 무한정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펑펑 써낸 결과였다. 회사의 경영 주체는 이사회였고 결정 과정은 느렸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회사는 위기를 빠져나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내가 탄생시킨 웹사이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정보기술 투자자는 씨가 말랐고 스톡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두들 제 살 길 찾기에 바빴다. 나의 창조물이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25만 달러를 제시했고 내 사비를 드렸다.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내가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는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사느라 받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남은 돈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했다. 회사를 다시 찾고 나니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닷컴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자는 욕심.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 꾸준하게 생겨났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 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일약 성장세를 탔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당신은 바로 백만장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에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다. 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고 내가 꿈꿔온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나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차선에 들어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 중간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인기와 타고난 재능은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